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6.25 전쟁 당시 벌어진 가장 극적이었던 전투 중 하나였던 장진호 전투를 알고 계신가요? 함경남도의 장진호에서 함흥에 이르는 첩첩산중의 가도에서 벌어진 이 전투는 세계전 역사에서도 전설로 전해질 만큼 역사적인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항미 원조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자국 우월주의를 날리는 대표적인 내국주의 영화인 빙설 장진호라는 영화를 개봉하여 중국 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미 원조란 미국에 맞서 조선을 도운다라는 뜻인데요. 네, 당연히 이는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면 북한을 도운다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중국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요? 역사 왜곡의 선두주자이고 역사 미화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나라죠. 때문에 당연히 이번 영화도 역사 미화의 끝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반미 성향이 짙은 영화가 미국에서 개봉하게 된다는 소식 때문에 장진호 전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역사 왜곡, 역사 미화를 있는 대로 첨가한 이 영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까 싶어 우려가 됩니다. 오늘은 장진호 전투의 진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에 대한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공군의 경고와 메가더의 오판. 여러분들은 메가더 장군하면 생각나는 전투가 무엇인가요? 아마도 여러분들 중 대부분이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을 떠올리실 겁니다. 5,000분의 1의 확률을 가진 이 작전이 성공하자 북한군은 패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유엔군은 패주하는 북한군을 순조롭게 소탕하고 있었죠. 한만 국경에만 도달하면 한국 전쟁은 곧 끝이 날 것이라는 낙관된 전망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북한이 평양을 잃고 도망쳐 정신 임시 수도인 강계를 공격하기 위해 장진호 방면으로 미 해병 1만 2천여 명을 주둔시켰고, 이를 뒷받침하여 미국군이 지원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죠. 이때 중공군의 경고가 시작됩니다. 미군에게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계속 경고를 날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군이 중공군을 지나치게 얕보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결국 중공군의 경고를 무시했던 미국의 예상과 달리 중공군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군 사령관들이 추측했던 중공군의 규모는 약 3만 5천 명 정도였지만 실제로 중공군의 수는 30만 명이었죠. 미군이 중공군을 지나치게 얕보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미군 제10군단의 작전에서 나타납니다. 작전 거리가 무려 480km나 되었는데 이 작전 지역은 유럽 전선과 같은 평야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손꼽히는 아주 험준한 산악지형인 태백산맥과 개마고원 일대였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군대에서 40km 산악행군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험준하기로 악명 높은 곳에서 무거운 군장을 메고 480km 산악행군이라니, 군대를 다녀온 여러분들이라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상상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요. 실제로 이 진격작전은 미친 짓이었다고 볼 수 있었지만 회전병 소탕이라는 명목하에 부정적인 의견은 무시되었습니다. 또한 5,000분의 1의 확률에 불가능이라 판단했던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킨 메가더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기 때문이죠. 메가더 장군의 크리스마스 공세. 중공군이 전쟁에 참여한 후 서부 전선의 중공군 18개 사단은 전투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들은 한국군을 노려 1차 대공세를 감행하였는데요. 하지만 그에 반해 동부 전선의 중공군 12개 사단은 아직 도착하지 않아 할 수 없이 124단의 병력만 투입하여 보토리와 함흥 사이에 있는 수동리에서 미군과의 1차전이 펼쳐집니다. 1950년 11월 2일 미 해병 7연대가 수동리에 도착하고 중공군 124사단이 미군을 공격하자 불과 한 개 연대만 투입한 미 해병은 중공군 124사단을 괴멸시켰습니다. 한국군이 인계한 중공군 포로를 비롯해 이번 수동리 전투에서는 중공군 16명과 인민군 포로 60명이 쏟아졌는데요. 후방의 유엔군 사령부로 서한된 포로 신문을 통해 10월 17일부터 중공군이 독림산 기슭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중국 제42군 124사단 제370연대 탄약소대 소속이며 사단 및 연대 본부는 장진호 남단인 하갈우리에 있다. 개전 이래 처음으로 전면적 공세를 감행한 것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미군은 여기서 아주 큰 실수를 범하게 되죠. 중공군과의 전투를 너무 쉽게 치렀던 탓인지 중공군과의 전투는 전투 체계도 끼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미 해병대는 11월 14일 장진호에 하갈우리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날 밤의 체감 온도는 거의 영하 19도에 달하는 강추위였지만 장진호 전투 전체 중 가장 따뜻한 날이었죠. 11월 24일 메가더 장군은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크리스마스 전에는 미군 병사들이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이에 메가더 장군의 최후의 공세가 시작되었다는 기사가 실렸지만 총공격 하루 만에 대패하여 총퇴각하게 된 전설의 크리스마스 대공세로 남게 되었죠. 강력한 미 해병의 활약. 중공군 숭스룬 장군은 유격전으로 유명한 홍군 출신답게 밤에만 이동하는 작전을 수립했습니다. 그는 도로가 아닌 산 능선을 타는 작전을 실행해 6개 사단을 산 정상에 배치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리고 중공군은 미 해병 1사단으로 하여금 진흥리, 고토리, 하갈루리, 요담리에 병력을 배치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렇게 11월 27일 장진호 근방에 미 해병대는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28일 오후 장진호 지역의 모든 육군이 해병대 스미스 사단장의 작전 통제를 받게 됩니다. 미 육군 페이스 중령은 육군 부대 사상자 500명이 발생하여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지만 이에 스미스 장군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갈 우리에 도착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되는데요. 29일 오후 절망적인 상황에 더글라스 드라이스데일 중령이 하갈 우리에 있는 스미스 장군에게 이 위험한 돌파를 계속해야 하냐라고 무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갈 우리에 증원 부대가 오지 않으면 사령부가 저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인지 스미스 장군은 결국 어떠한 희생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돌파하라는 지시를 하죠. 이 돌파가 얼마나 위험하고 사상자가 많았으면 훗날 드라이스데일 중령이 자신이 지나갔던 이 계곡에 헬파이어 밸리, 지옥불 계곡이란 이름을 붙일 정도였습니다. 간신히 하갈 우리에 도착한 드라이스데일 부대는 곧바로 이스트 힐로 올라가 방어 전투에 투입되었고,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메가더와 10군단 사령부는 어떤 지시도 해병 사단에 하달하지 않았는데요. 30일 아침이 돼서야 예하 부대의 처참한 상황을 알게 된 10군단장 알몬드 장군은 L-19 경비행기를 타고 하갈 우리로 날아가 해병 1사단장과 육군 7사단장에게 수송기를 이용해 함흥으로 후퇴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병 사단장 스미스 장군은 알몬드 장군의 지시에 대한 역겨움을 토로하며 그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나가야 하며 10군단의 지원에 의지하지 않고 적의 포위망을 돌파해 나갈 것이다. 이 때문에 하갈 우리는 야간에 중공군이 공격해와도 해병대가 방어해 나갈 수 있었고, 대부분의 전투에서 피하 살상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주간에는 미군의 사기적인 항공 지원과 포병 지원 때문에 중공군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야간이 돼서야 중공군이 미군 진지를 쳐들어가지만 기본적인 소화기 화력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때문에 미군 한 명이 희생될 때 중공군은 최소한 10명에서 100명에 달하는 병력이 희생되었습니다. 전투마다 해병대는 절망적으로 싸웠지만 사실 이 결과는 늘 해병대의 일방적인 승리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진정한 적은 중공군이 아니었죠. 미군이나 중공군 모두의 공공의 적은 바로 살인적인 추위였습니다. 추위에 쓰러진 사상자들이 전투에서 희생된 사상자를 능가할 지경이었기 때문이죠. 최후의 후퇴, 그리고 흥남 철수, 사상자의 증가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갈 우리에서는 가벼운 치료로는 부족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자가 600명에 달했는데요. 또 다른 유담리에서도 최소 5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결국 유일한 해결책은 부상자를 항공 수송하는 것뿐이었는데요. 이에 공사가 절반도 끝나지 않은 짧은 활주로에서는 엔진을 역회전시켜야만 하는 위험한 착륙을 시도합니다. 다행히 C-47 수송기 한 대가 시험 착륙에 성공하게 되고 부상자를 태워 이륙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비행장 덕분에 전멸을 막을 수 있었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하갈 우리의 방어선이 공격받는 극심한 상황에서도 해군 공병대만 열애되어 적의 공격에 노출될 위험을 감수하고 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작업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환자 수송은 물론 부상에서 회복한 병력을 보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12월 4일 장진호 전투 동안 육군 전체로 보면 하갈 우리로 돌아온 총 인원은 약 1,900명 안쪽으로 병력 1,000여 명 이상이 전사했거나 포로가 되어 돌아오지 못하였고, 12월 6일 드디어 하갈 우리에서 고토리로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탈출은 해병 7연대가 선도하였고, 해병 5연대는 하갈 우리를 지키면서 후위를 방어하며 천천히 내려옵니다. 차량은 1000대쯤 있었고, 동상 방지를 위해서 부상병과 운전병을 제외한 모두가 도보로 이동하였죠. 12월 7일 밤 병력 1만 명과 차량 1,000대 이상이 하갈 우리에서 내려오는데 거의 40시간이 걸리며 드디어 마지막 사단이 고토리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에 퍼져있던 해병대 3개 연대가 집결하게 되고 5연대 7연대는 탈진 상태에서도 단 하루의 휴식도 없이 다음날 바로 흥남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11일에 흥남에 도착한 미 해병 1사단은 12월 14일까지 병력과 장비를 선적 완료하였고, 이렇게 15일부터 흥남 부대에서 출항하는 흥남 철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600만 톤이나 되는 무기와 장비를 수송해야 하기에 피난민 수송이 어렵다고 판단한 알몬드 장군. 하지만 한국군 1군 단장 김백일 장군의 설득으로 남는 공간의 피난민 수송을 허락받게 되었는데요. 30만이 넘는 인파 중 마지막까지 배를 탄 피난민은 9만 10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피난민 승선으로 400톤의 폭약과 차량, 장비 등 많은 장비가 유기되었지만 승선을 모두 마친 후 해군 함대와 폭격기가 집중 사격을 가해 이를 모두 폭파시켜 중공군이나 북한군이 노획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후 흥남부대는 대폭발로 인해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말죠. 연합군과 중공군 최고의 승자는 누굴까? 이렇게 흥남 철수작전은 여러가지 기록을 남겼고, 10만이 넘는 병력과 17,500대의 각종 차량, 그리고 35만 톤의 물자를 완전하게 철수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남행을 결심한 피난민 9만여 명까지 포함되었고, 항공기를 이용해 3,600여 명의 병력과 196대의 차량, 1,300톤의 물자 또한 철수시킬 수 있었죠.
대규모 육해공 합동 작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흥남철수. 이 작전의 성공으로 상당한 전투력을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11월 27일부터 시작된 장진호 전투에서 미 제1해병사단을 비롯한 유엔군은 1만 7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미군의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어서 당시 언론들에서는 장진호 전투를 진주만 필습 이후에 미군이 겪은 최악의 패전으로 평하기도 했죠. 한편으로는 중국군도 장진호 전투에서 4만 8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연합군 쪽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연합군이 38선 이남으로 완전히 철수하게 되어 단순히 결과만 놓고 본다면 중공군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어진 조건과 누가 더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생각하면 2배나 많은 적을 상대로 3배에 가까운 피해를 안겨준 연합군이 허무하게 패배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적의 세력을 과소평가한 것은 연합군 쪽에 감출 수 없는 실수이며 이 같은 일이 앞으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후 메가더 장군은 한국 전쟁이 갈수록 악화되자 적에게 핵무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해리 S. 트루먼 대통령도 1950년 11월 30일 기자회견에서 핵 공격을 암시하는 발언을 남겼죠.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 원자력위원회의 고든 딘 위원장과 만나 9개의 핵폭탄을 군사 통제로 이전하는 문제를 논의하기까지 했습니다. 미 합동참모부도 중공군이 만주와 산동반도에서 공군을 출격시켜 공습을 감행할 경우 그곳에 핵을 투하해도 좋다는 명령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우방국들은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 말렸고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소련을 개입시켜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위험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해리 S. 트루먼 대통령과 미 합동참모부가 핵무기 사용을 주저하다가 1951년 3월 무렵 서울을 되찾고 전선이 38선 방면으로 이전되며 핵무기 사용이 백지화되었습니다. 메가더는 이때 정부의 지침에 반대하고 핵무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해리 S. 트루먼 대통령과 마찰을 빚다가 급기야 해임되기까지 했는데요. 이 당시 메가더는 대만을 끌어들여 중국 해안 지대를 공격하게 만들어 한반도에 개입한 중공군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모로 오늘날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가하고 있는 군사적 대응과 비슷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메가더는 미래를 앞서 나가고 있던 것일까요? 이 당시 메가더 장군이 중국의 핵무기를 사용하고 전쟁을 확대시켜 나갔다면 정말 소련의 개입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났을까요? 만약 핵무기로 중공군을 몰아냈다면 지금 우리 한반도의 국경은 38선이 아니라 압록강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메가더 장군은 시대를 앞서간 뛰어난 명장이었을까요? 아니면 중국을 과소평가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대안을 내놓는 요주의 인물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느 면에서 보든 이 전쟁에서 가장 크게 희생한 것은 당시 우리 국군 그리고 이들과 함께 싸운 일반 미군 병사들이겠죠. 오늘 이 시간을 빌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6.25 전쟁의 순국선열의 희생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